사이코링귀스틱스 2차 시입니다. 이번에는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사인 랭귀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시그널, 정말 상대가 보내는 시그널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는가, 이게 무슨 시그널이라는 걸 언제 알아차리고 어느 정도까지 봐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아이코니시티, 도상성이 강하면 더 쉽게 이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봐야 그 사인이 이 사인이구나 하고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인 랭귀지하고 스포큰 랭귀지 간에는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과정이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는 것이 이것의 주제입니다. 먼저 시그널을 봤을 때 이 사인이 이런 의미의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하는 것에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리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 간에 감사합니다는 매우 다르게 들립니다. 나이 든 세대는 어떻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냐면, 물론 저는 나이 든 세대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감사합니다를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않죠. 둘 다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개인 간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같은 사운드로 알아들을까요? 그게 참 놀랍습니다. 사운드뿐만 아니라 철자를 볼 때도 우리가 굉장히 다른 철자들이 있는데도 그걸 같은 걸로 인식해요. 제가 애들을 교육할 때 가를 먼저 가르쳤는데, 가자가 굵게 이렇게 나와 있는 가짜도 있고, 또는 기역자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글씨가 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가짜를 배운 학생은 그거를 다 가짜라고 인식을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뇌는 그 정도 베리에이션을 다 처리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인 랭귀지도 그럴까요? 네, 사인도 개인별로 굉장히 다르게 합니다. 보세요. 사인 랭귀지 오브 네덜란드,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인데요. 보통은 추리엔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같은 사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한국 사인 랭귀지에서도요, 걷다를 할 때, 자,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수어 사용자를 보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한쪽에 펴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늘 걷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건 걷다가 아닌데? 라고 하지 않습니다. 걷다라고 인식을 하죠. 이 정도 베리에이션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있습니다. 소리와 시각적인 어떤 자극에는 차이가 있어요. 소리는 우 사운드를 하면 블러썸이라는 단어를 할 때 하고 순차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한 사운드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주얼 사인은 어떤가요? 한꺼번에 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거는 수형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수위는 내 앞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은 없고, 그 다음에 수향은 이렇게 대각선을 서로 손바닥이 마주보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한국 수어로 집이라는 수어인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형 따로, 수동 따로, 수향 따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처리된다는 점이 사인 랭귀지하고 스포큰 랭귀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인 랭귀지는 이렇게 매뉴얼 사인만 하는 게 아니고 비수지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찡그렸다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이렇게 끄덕인다거나, 그 다음에 바디 포스를 이쪽으로 한다거나, 핸드 쉐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점에서 수어 사용자들과 소리 언어 사용자들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코호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코호트는 뭘 말하냐면 어떤 단어인데 그 단어 여러 단어의 집단인데요. 그 집단이 공통의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을 코호트라고 그래요. 원래는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해요. 그런데 언어학에서는 단어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포큰 랭귀지를 할 때 먼저 브 소리를 들었다고 합시다. 브라고 하니까 브라는 소리로 시작되는 단어는 beer, big, book, bone, blossom, break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모든 애들이 하나의 코호트를 형성합니다. 얘들이 모두 부라고 시작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가장 어떤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우리 머릿속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loss라고 했다고 합시다. bless 하면은 굉장히 코호트가 줄어들죠. 그래서 blossom, blossoming, blossoms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코호트 멤버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어는 결국 시퀀스로 이루어졌구나. 소리 언어에서 단어는 소리의 시퀀스, 먼저 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어는 어떨까요? 네, 수어는 조금 다르죠. 핸드 쉐입, 오리엔테이션, 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무브먼트가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무브먼트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어는 약 35%만 인식하면 그 단어를 인식한다고 해요. 그럼 소리 언어는 어떨까요? 소리 언어는 85%를 인식해야 그 단어라고 인식을 한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어는 빨리 인식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수어는 이렇게 하는데 뭔가 다른 사인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먼저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별 차이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 쉐입, 오리엔테이션, 로케이션이 같은 수어를 봤을 때 그것과 똑같은 또 다른 거를 코호트 멤버에서 찾기가 별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인식해버리면 거의 수어가 결정이 돼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그냥 이렇게만 하려고 해도 여기까지 아직 안 갔는데요. 자, 이렇게만 하려고 해도 집 이야기 하는구나. 특히 문맥상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5%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 플루는 지금 요 모양을 해서요. 이렇게 여기다 대고 이렇게 살짝 움직입니다. 그런데 캐릭터라고 사인할 때는 여기 아래쯤에서 이렇게 길게 두 번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자, 손 모양도 같고요. 가슴 앞에 두는 것도 같고요. 단지 무브먼트가 짧냐, 이렇게까지 내려가느냐, 요 차이가 있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그런 수어입니다. 그럼 일종의 코호트 멤버가 될 수 있겠죠. 벌써 이렇게 했을 때 요리 가져가려고 하면 플루 아니면 캐릭터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도 컨텍스트가 주어지잖아요. 지금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병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플루 이렇게 되겠죠. 캐릭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컨텍스트가 대부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Context is important in sign perception. 사인을 인식할 때 그 상황이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전치사, 정관사 또는 과거형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 이제 아이코니서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아이코니서티는 우리말로 도상성이라고 합니다. 도상성은 의미와 형태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첫 번째 수어 보세요. 이게 무슨 수어 같아요? 자, 요거는 뉴질랜드 사인 랭귀지에서 드링크를 말합니다. 너무나 드링크 같죠?
네, 그 다음 수어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소개해줘서 알고 있겠지만 배웠죠? 베이비 사인이죠. 네, 그 다음 수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뭐 할 때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죠? 네, 셀러폰, 모바일 폰, 핸드폰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상성이 높은 수어들입니다. 이렇게 도상성이 높은 수어들은 transparent sign이라고 그래요. transparent란 말은 잘 안이 들여다보이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상성이 높으면서도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수어들이 transparent sign이고요. 자, 그 다음 사인을 보실까요? 이렇게 하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네, 요거는 밀크라는 사인입니다. 우유요. 이게 소에서 젖을 짜는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예전에 소 젖을 이렇게 짜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형상화한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코니서티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 다음 사인을 보시면 자, 요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뭔가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커피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원두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갈아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는 사인으로 커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즘 이렇게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아이코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코니시티가 있기는 있는데 non-transparent하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뭘까요? 이게 거울이라는 사인입니다. 이거 거울이 예전에 이렇게 도는 거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모두 아이코닉한 사인인데요. non-transparent, 속이 들여다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arbitrary 사인을 보겠습니다. arbitrariness는 아이코니시티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arbitrary는 의미와 형태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무렇게나 지어진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뭘까요? 이렇게 불리는데 두 번 이렇게 터치를 하네요. 자, 요거는 뮤지엄. 별 관련을 찾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네, 요거는 cruel이라는 단어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요것도 소개된 단어인데요. 요것도 스포츠라는 단어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의미와 형태 간에 별 관련이 없는 아비트러리한 사인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아이코닉하면서 트랜스페런트한 사인들, 그 다음에 아이코니시티가 약간은 있지만 non-transparent한 사인들, 그 다음에 아비트러리한 사인들을 소개했는데요. 자, 어떠한 실험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실험 대상자들이 각 사인의 의미를 추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뭐였냐면 만약에 사인이 좀 더 아이코닉하다 그러면 수어를 하지 않는 사람도 빨리 이거를 알아차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봤죠. 그런데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틀렸습니다. 아비추어리하나 아이코닉하나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의미를 추측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빠르게 아이코닉한 거는 빨리 대답을 했고요. 그렇지 않는 아비추리한 것들은 조금 어렵게 대답을 했죠. 자기 사인 랭귀지가 아닌 다른 나라 사인 랭귀지이기 때문에 다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비추러리한 거는 훨씬 더 어렵게 느꼈고 아이코닉한 거는 훨씬 더 쉽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인들, 실제로 수어 사용자들이 아닌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아이코니시티가 이 의미를 추측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코니시티가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한번 그 단어를 알려주면 어때요? 기억하기가 아이코닉한 사인은 훨씬 쉬웠죠. 애기 쉽게 기억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유? 아, 이거 소에서 했다고 했지?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하죠. 그런데 뮤지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에서 기억을 하는 데는 아이코니시티가 큰 역할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리나 사인이나 모두 다
상당히 개인적인 차이 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사인을 이해하는 것은 소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또 사인이 비슷한 사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코호트 멤버가 줄어들어서 쉽게 사인이 무슨 사인인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호트 모델이 사인 랭귀지에서는 동시 처리로 인해서 훨씬 더 멤버들도 작고 해서 35%만 인식하면 다 인식을 한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컨텍스트가 주어지면 당연히 코호트 모델의 멤버에서 일부가 빠져나가고 한 사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35% 정도만 인식하면 모두 다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비추러리 사인이냐 아이코닉 사인이냐에 따라서 혹시 의미를 추측하는데 사인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아이코닉 사인은 쉽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실험 결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코닉 하거나 아비추러리 하거나 둘 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컨드 랭귀지로 사인 랭귀지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번 뜻을 알게 되면 기억하기가 매우 쉬워진다는 아이코니시티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복습을 마쳤고요. 과제는 자세히 정리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